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민사집행법 강의하게 될 텐데요. 먼저 선행학습으로서 민사소송의 기초부터 들어갈 겁니다. 자, 민사소송의 기초를 강의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종전에 민사소송법에서는 체제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크게 체계를 두 개 나눠서 소송 절차를 규정을 두고 있었고, 여기 이제 함께 강제집행 절차도 같이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게 구민수법의 내용들이에요. 두 가지를 모두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절차 위에도 집행절차를 같이 규정을 두고 있어가지고 좀 난잡하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소송법을 이제 분리를 했어요. 이것만 딱 규정을 두고 있고, 이 절차를 민사집행법이라는 단일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집행법을 제정한 이유예요. 제정해서 순수하게 집행 절차는 단일 법령으로 규정을 두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에 관한 이론을 보면은 종전에 있는 소송 절차와 관련돼 가지고 함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 절차의 대부분 용어들이 민사소송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같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민사소송법은 이거는 소송의 법에서 시험에서 있는 2차 과목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1차 과목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과목인 민사집행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전제로서 민사소송법을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이 내용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이 이 과목은 2차이기 때문에 1차에서는 이걸 배우지 못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에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이게 전제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개괄적으로 강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 강좌를 따로 만들었어요. 민사소송에 관한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민사집행법하고 그게 민사에 관한 부분들이죠. 이것도 민사이기 때문에 그런 민사에 관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이거를 개괄적으로 알 필요는 있겠다라고 싶어서 민사소송법의 기초라는 이 과목을 집행을 하기 전에 한 5일 정도 해가지고 강의하게 될 겁니다. 교재는 여기 있는 민사소송법의 기초라는 얇은 책이 있을 거예요. 이 책 내용들이 거의 소송에서는 이게 이제 심화학습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개괄적으로 쭉 중요한 부분들만 정리한 책들이 민사소송의 기초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제 걱정은 되기는 해요. 여러분들이 실제법적인 지식들을 온전히 좀 알고 이제 민사소송에 관한 부분들을 가야 되고, 결국은 민사집행법이라는 그런 거예요. 일종의 민사에 관한 집행을 하는데, 민사에 관해서 어떤 채권 관계가 있는 경우에 이 어떤 채권 관계가 이게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일단은 실체법적인 민법에서 그거를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일정한 경우에 유효, 일정한 경우 무효. 주로 무효 사유로 그런 것들이 예를 배웠었죠. 민법에 107조, 108조, 109조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103조, 104조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유효, 일정한 경우는 취소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채권 관계가 유효나 무효로 되느냐와 관련돼서 이제 분쟁이 있으면은 그 분쟁을 해결하는 것들이 민사소송에 관한 각종 절차입니다. 결국은 이 소송 절차는 민사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권리관계나 이런 것들이 의무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법률관계의 존재를 확정시키는 절차죠. 법률관계 존재를 확정시키는 절차가 소송 절차이고, 그렇게 인정된 이 권리관계원에서 자기 채권을 실현시키는 거, 이게 민사집행법입니다. 그렇게 해결된 권리관계원에서 그 권리관계를 이거를 실현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최종적인 만족을 얻는 절차, 이게 이제 집행 절차가 돼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민사에 관한 각종 내용들 민법을 통해서 배웠었죠. 민법과 상법과 그다음에 부동산등기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민사에 관해서 어떻게 권리관계가 확보되고 또 의무관계가 어떻게 이행되는지 이거를 배웠을 겁니다. 그 권리관계를 분쟁을 해결시키는 경우 절차가 이게 소송절차라고 그랬어요. 소송절차는 결국은 권리나 의무관계를 이게 확정시키는 겁니다. 그런 확정된 권리관계나 이런 것들을 실현시키는 절차가 민사집행법이라고 하게 돼요. 결국 민사집행법은 통째로 보면은 민사에 관해서 최종적인 분쟁 해결자입니다. 즉 완결자적 일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종결자라는 겁니다. 따라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소송 절차를 개괄적으로 하는 게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워야 될 내용들이에요. 자, 교재 쭉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1번은 소송 절차 개관을 쭉 설명을 들어볼 겁니다. 자, 페이지에 민사소송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내용들이 민사소송에 전부 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각 내용들을 하나씩 이제 분석해가지고 서술해 가면은 민사소송법이라는 큰 책이 되는 겁니다. 먼저 소송 절차는 소제기로 이루어져요. 소제기는 처분권주의라는 겁니다. 처분권주의에 의해서 원고 소제기로 민사소송 절차 개시가 시작됩니다. 여기 처분권주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처분권주의는 이런 걸 말하게 돼요. 자, 처분권주의란 소송 절차, 소송의 개시나 그 다음에 소송 절차에서 심판의 대상과 범위 즉 어떤 거를 구할 것인지 구하더라도 어떤 범위로 구할 것인지 또 소송 절차와 종결이죠. 절차와 종결 이런 것들을 상사자에 맡긴다는 겁니다. 이게 처분권주의 의미예요. 소송 절차와 개시나 심판의 대상이나 심판의 혐의나 절차와 종결을 당사자에게 맡긴다. 이걸 처분권주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처분권주의는 이거는 나중에 보전처분이라는 거 있는데요. 보전처분을 우리가 보전소송이라고 부릅니다. 보전소송 절차에서도 여기서 그대로 준용을 합니다. 처분권주의이고요. 소는 소제기로 해가지고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소송 절차가 개시가 돼요. 소장을 제출할 때는 소장이라기 때문에 서면주의가 되겠죠. 서면을 내주는데 거기에는 필요적 기사항이 있고 임의적 기사항이 있습니다. 필요적 기사항은 당사자와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적습니다. 임의적 기사항은 입증 방법 소모서를 드리고요. 그런 소를 제기하면은 실제 법정 효과로서는 승려시효 중단이 효과가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일정한 제적 기간을 준수한 효과가 생깁니다. 소 제기의 실제 법정 효과예요. 시효 중단은 소장 제출 시에 생깁니다. 그리고 소송 법정 효과는 소장 부분이 성달되면은 소송이 계속되고 그래서 중복된 소를 제기하는 걸 금지하는 겁니다. 소를 제기하면은 재판장이 소장을 심사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재판장은 소장 심사권이라고 합니다. 재판장은 소장의 적식 여부를 심사하게 돼요. 즉 필요적 기사항을 기재를 했는지 인지첩보를 했는지 각종의 증거 방법을 기재했는지 이걸 소장을 심사하는 겁니다. 재판장이 소장 심사한 결과 소장에 흠이 없으면은 절차를 속경하고 만일 소장에 흠이 있으면은 부적시하기 때문에 보정명령을 하게 돼요. 재판장 보정명령에 보정하지 않으면은 재판장은 소장 각하 명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소장 각하 명령이에요. 재판 형식이죠. 소장을 각하하는 각하 명령을 합니다. 보정에 불응하는 경우요. 그리고 소장에 적법하면은 소장 부분을 피고에게 송달시켜줘요. 그리고 답변서 제출할 거를 고지를 해줍니다. 답변서 제출하면은 부분 송달원으로의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줘야 돼요. 그리고 피고가 소장 부분을 송달하면은 거기에 소송 계속이라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3명 관계가 확립돼요. 원고와 피고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법원 이 세 가지에서 소송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즉 법원은 반드시 원고와 피고의 사항들은 그 관계자들에게 일정한 관계를 진술할 것을 최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송요건을 심사하게 되는데요. 소송요건 심사 후 경우에는 1번의 나번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법원에서는 소를 각하하는 각하 판결하게 됩니다. 이거는 재판 형식이죠. 위에는 소당 각하 명령이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가 소 각하 판결. 소송요건 흠결 시에는 소를 각하하는 판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소는 3번인 거, 소의 3요소는 이게 일반적인 소의 3요소 이렇게 하게 돼요. 당사자와 법원과 소송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송물이라는 것은 원고와 피고에게 청구하고 있는 청구 내용을 말하게 됩니다. 소의 3요소예요. 첫 번째, 그 중에서 법원에 관한 소송요건인데 그 법원의 경우는 그 사건에 관해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마찬가지로 소를 각하하는 각하 판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건이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이어야 돼요. 그런 재판권이 없는 자, 우리나라에서 재판권이 없는 자가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취의법권을 갖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취의법권을 가진 자는 그 사건에 관해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습니다. 그런 재판권이 없으면 소를 각하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의 경우는 반드시 적법한 관할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 관할권의 종류는 법정관할, 즉 법으로 정한 관할이 있는데 직분관할이라는 것은 수사법원과 집행법원이나 또는 단독부나 합의부 관할을 말합니다. 사물관할은 단독판사와 합의부 관할을 합니다. 이게 사물관할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런 뒤에 가면 또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때 설명드릴게요. 자, 디스플레이 넘겨볼게요. 그리고 5번은 당사자에 관한 요건이 있는데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두 명 이상이죠. 이 당사자, 이거를 이 당사자 대립구조라고 합니다. 소송 절차라는 것은 자기 혼자만의 소송이라는 거 없습니다. 반드시 대응되는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그걸 이 당사자 대립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만일 이 당사자 대립주의가 이게 구제가 흠결리면은 이거는 소는 부적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마찬가지로 법원에서는 소를 각하하는 각하 판결하게 돼요. 반드시 소송 절차에는 대립되는 두 명의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 당사자 대립구조라고 표현하게 돼요. 그리고 당사자의 경우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소송의 당사자 능력은 민법상 권리 능력에 대응되는 자입니다. 즉 자연인과 법인은 소송에서 당사자 능력을 갖습니다. 비법인 사단 재단도 관리인이나 대표자가 있으면 당사자 능력을 긍정합니다. 그렇지만은 조합은 당사자 능력을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합의 경우에 어떻게 소송을 수행할 것인지가 문제돼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당사자격인데 당사자격은 실체법상의 관리처분권이 있는가 또는 소송수행권이 있는가 문제입니다. 그런 당사자격이 없으면 흠결시 소를 각하하는 판결하게 됩니다. 자, 당사자격은 원칙적으로 실체법상의 권리 의무 주체자인 자가 당사자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제3자, 그런 권리 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제3자 법정 소송 담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법으로 정한 즉 법정 당당이 있고 법정 소송 담당은 법에서 그 자에게 소송 수행권을 부여한 겁니다. 이거를 법정 소송 담당이라고 합니다. 법률에서 그 자에게 소송 수행권을 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요. 그러지 않고 의무적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없는 경우에 그런 의무적 소송 담당을 허용할 수 있는 문제인데 원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있는 경우가 선정당사자 제도가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밖에 소송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소송 능력은 민법상 행위 능력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6번에 소송물 요건인데 소송물의 경우는 소 종류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요. 민사소송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이행호소, 확인호소, 형성호소가 있습니다. 이게 민사소송의 종류예요. 이행호소, 확인호소, 형성호소. 그리고 모든 소에는 권리적으로, 공통적으로
소에 요구되는 소의 이익이 있어야 돼요. 소의 이익이 없으면은 마찬가지로 그 소를 각하는 판결하게 됩니다. 모든 소에 가져야 될 공통적인 소이익, 거기 나번이 있죠? 나번. 권리보호 자격, 즉 각종 소의 공통적인 소이익을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서로서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 관계가 되는 겁니다. 즉 법률적 쟁송 사건이 있어야 돼요. 서로서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 관계가 있는 것. 두 번째는 법률상 계약상에 제도금지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만일 그 사유가 있으면은 마찬가지로 소를 각하합니다. 전형적으로 부재소 특약을 한 경우요. 부재소 특약은 당사자끼리 이 사건에 관해서는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그런 합의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거를 부재소 특약이라고 해요. 또 일정 경우는 중복된 소를 제기하면은 중복된 소 제기를 금지하는데 그렇게 금지된 소를 제기하면은 후소는 각하시켜주는 겁니다. 또 제도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일정한 경우는 그런 법원의 농락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다시 또 소를 제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게 제도금지예요. 물론 이 내용들도 뒤에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세 번째 사유는 제소 장애 사유가 없어야 돼요. 즉 간이하고 특별한 구제 절차가 따로 존재하는가 안 하는 겁니다. 만일 간이하고 특별한 구제 절차가 따로 존재했으면은 그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은 그 소는 소이익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옆 페이지 네 번째는 원고가 통일신고원에서 이미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니어야 돼요. 따라서 이미 승소 판결을 갖고 있는 자가 다시 소를 제기하면은 그때는 앞에 있는 기판약이라는 것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마찬가지로 후소는 일정한 경우는 청구를 기각하고 일정한 경우는 소를 각하시켜주는 겁니다. 미음범 최종적으로 신의축 위반의 소가 아니어야 돼요. 이게 일반적인 모든 소에서 가져야 될 공통적인 소이익이 있습니다. 그 밖에 특수한 경우에 소이익이 있는데 장래 이행소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 이익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만이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장래 이행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것, 이게 장래 이행소의 소이익입니다. 확인회소에서는 반드시 확인의 이익으로서 즉시 확정 후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확인회소의 소이익이에요. 즉시 확정 후 법률상 이익입니다. 그리고 형성호소인데 형성호소는 반드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경우 법률 규정에서 인정된 경우만 이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형성호소 법정제의라고 얘기합니다. 형성호소는 반드시 법에서 일정한 정황금이 있어야 돼요.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는 그런 형성호소를 제기하면은 이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에서 정한 그런 요건이 구비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요소에서 세 번째 소송물리론인데 소송물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쭉 내려오시고 7번에 있는 거예요. 7번에 있는 거 병합청구에서 소송요건이 있습니다. 자, 병합청구라는 거는 거의 병합소송이 있는데요. 이거는 원고가 피고에게 어떤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를 여러 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 청구도 하고 B 청구를 한 경우가 있다. 즉 수기호 청구를 하나 소송 절차에서 제기하면은 이거를 병합청구라고 합니다. 그런 병합청구는 여기 여러 개 청구를 하는 경우라고 그랬어요. 이걸 원시적 병합이라고 합니다. 즉 소를 제기할 때부터 이미 병합돼 가지고 제기된 거 이거를 원시적 병합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원시적 병합의 경우는 뒷페이지 넘겨볼게요. 크게 요건이 2개 있어야 돼요. 원시적 병합의 경우는 요건이 2개 있는데 그런 소객관적 병합의 경우인데 그 병합 형태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단순 병합하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이거를 선택적으로 병합하는 사건이 있고 그렇지 않고 애비적으로 병합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들은 뒤에 나와요. 단순 병합은 이 2가지 청구죠. 2가지 청구가
어떤 병렬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말합니다. 자, 병렬적 관계라는 것들은 두 가지 청구가 어떤 관련성이 없는 경우요. 예를 들어서 A 청구는 어떤 물건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이고, 그리고 B 청구는 자기가 돈 빌려준 금전 만화 청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물건 인도 달라, 돈 달라, 이거는 두 가지는 두 관계에서 어떤 결론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 병합으로 보는 겁니다. 선택적 병합은 두 가지 청구를 선택하면서 이거를 선택적으로 하는 겁니다. A 청구 또는 B 청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선택적 병합이라고 합니다. 예외적 병합은 자기가 순위를 붙입니다. 주의적으로서 A 청구하고 이게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예비적으로 B 청구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예비적 병합이라고 합니다. 또는 주의적 청구 또는 1차적 청구 A, 2차적 청구 B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즉 자기 청구에 관해서 순위성이죠. 이게 순위성을 붙여가지고 청구를 하는 거, 이거를 예비적 청구를 하게 돼요. 선택적 청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A 또는 B예요. A 선택적으로 B 이렇게 청구하면은 이게 선택적 병합이 되는 겁니다. 단순 병합은 두 가지가 사건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단순하게 병합시켜서 청구하는 겁니다. 이게 병합 형태들이에요. 후발적 병합은 소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반소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중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거예요. 다음은 주관적 병합이 있는데 주관적 병합은 이거는 다소 당사자 소송을 말합니다. 또 다소 당사자 소송이라는 것은 원고가 다소이거나 또는 피고가 다소이거나 불문하게 돼요. 다소 당사자 소송인데 공동소송이 있고 거기에는 소송 참가가 있고 그다음에 당사 변경이 있는데 공동소송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통상 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이 있습니다. 통상 공동소송 경우에는 그 권리관계를 합일적으로 확정시킬 필요가 없는 관계입니다. 권리관계를 합일 확정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는 통상공소송, 거기는 공동소송인 독립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필수적 공소송 경우는 반드시 전원을 피고로 해야 돼요. 그럼 필수적 공소송이 되는 전원청회가 공유물분할 청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을 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때는 반드시 공유자 전원이 당사가 돼야 돼요. 그때는 반드시 전원이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필요적 공동소송의 일종들이에요. 소송 참가 종류 세 가지가 있죠. 거기 두 가지. 당사 참가 있고 보조 참가 있는데 그 소송 참가라는 거는 소송 궤적 중이에요. 소송 참가는 소송 궤적 중에 즉 예를 들어서 각과 을 간에 어떤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소송 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이 소송 절차에 참가하는 겁니다. 이거를 소송 참가라고 합니다. 소송 계속 중에 일정한 제3자가 그 소송에 참가하는 걸 이거를 소송 참가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당사자로서 참가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보조 참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로 참가한 경우는 독립당사자 참가 제도가 있어요. 또는 공동소송 참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조 참가라는 것은 여기 타인의 소송 기속 중에 이자가 어떤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어느 일방의 승소를 위해서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승소를 위해서 참가한다. 그래서 보조라는 용어를 써요. 보조하는 용어로서 보조를 참가하는 겁니다. 당사 참가하게 되면은 당사 참가의 경우는 각과 을 간에 생긴 판결이 있으면은 이자는 판결의 기판력을 받습니다. 당사 참가하게 되면은 각과 을 간에 판결이 있으면은 그 판결 절차가 기판력을 그대로 받게 돼요. 그러나 보조 참가의 경우는
어느 일방은 승소를 보조하기 한 적이기 때문에 이자는 기판적이 아닌 이거를 참가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가적 효력을 받습니다. 참가적 효력 내용도 나중에 가면은 보조참가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송이 해석되면 그 다음에 변론 준비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변론 준비 절차의 경우는 그런 소장은 준비 서면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고, 답변서는 아까 설명드렸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준비 서면이나 답변서를 통해 가지고 먼저 서면으로서 충실하게 공방을 하는 겁니다. 공격과 방어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변론 준비 절차에서는 이 사건의 쟁점이 어떤 것이다. 쟁점을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 이게 준비 절차입니다. 즉 원고가 어떤 청구를 하고 있고 피고가 그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서면을 통해 가지고 공격하고 방어시키는 그런 쟁점을 정리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떤 것이다라고 충분히 쟁점이 정리되면은 바로 이제 변론을 여는 겁니다. 이게 변론 기일이에요. 제 페이지 변론 기일이 있죠. 변론 기일에서는 주장 단계에서는 변론주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변론주의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변론주의하고 처분권주의는 용어 개념이 다릅니다. 처분권주의는 아까 설명드렸죠. 소송 개시와 심판의 대상과 범위와 절차와 종결은 당사자에 맡긴다. 이게 처분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변론주의인데 변론주의라는 것들은 실제법적으로 각종 요건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법적인 요건 사실 예를 들어서요. 채권자가 지금 사행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있어요. 채권자가 사행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면은 사행위 취소 후 실제적인 요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채권자가 피보전 채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가 사행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사세의 의사도 있어야 돼요. 이게 사행위 취소 기본적 요건 사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요건 사실은 반드시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 됩니다. 당사자가 이거를 주장을 해야만이 비로소 법원에서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따라 그런 실질적인 요건 사실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그거를 판단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변론주의예요. 실질적 요건 사실은 반드시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에 반한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의뢰에게 대금이라는 건 구하는 대금 청구서를 제기했어요. 그러면은 대금 청구할 때는 기본적인 요건 사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원고와 피고 간에 일정한 금전행원에서 소비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원고와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금이면은 일정한 변제기가 있어야 돼요. 변제기에 도리한 거. 이 세 가지가 대금 청구할 때 갑이 이거를 주장 입증을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을 입장에서는 이게 청구권에게 권리의 발생 사실이 돼요. 그런 권리 발생 사실에 관해서 주장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은 이 권리가 소멸신 사실, 권리 소멸신 사실을 있으면은 그 소멸 사실을 이거를 주장해가지고 입증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권리 소멸 사실은 이게 채권의 변제, 소멸 사실은 변제 사실이겠죠. 변제나 또는 상기를 했다든지 또는 이 채권이 수멸시에 완성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도 전부 다 실제법적인 요건 사실이 돼요. 그 요건 사실은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만이 법원에서 그거를 판단 자료로 삼는 겁니다. 갑이 을에게 좀 대금 청구를 제기했는데 갑은 이걸 입증했어요. 그런데 을은
변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장하지 않은 바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비록 을이 갑에게 이 채무를 변제했다 하더라도 을이 이거를 주장하지 않으면은 법원에서는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인용 판결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변론주의 원칙이에요. 자, 원고 변론, 비고 변론 보시고요. 그리고 변론 종결이죠. 판결하기에 성숙한 때이면은 변론을 종결시켜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변론 기일은 최소한도로 3기일까지는 잡는 것이 지금 법원의 실무예요. 변론 1기일 잡고, 그리고 그 다음에 2기일도 있습니다. 또 3기일, 최소한도로 변론 3기일까지 잡는 것들이 지금 법원의 실무들이에요. 3, 4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어쨌든 3번은 변론기를 펴가지고 당사자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재판관이 있는 앞에서 원고는 그거를 공격하고 피고는 방어하게 되는데, 그런 공박과 통해 가지고 이게 이 사건은 누구 주장이 맞다라는 그런 법관의 심정이 형성되면은 더 이상 변론할 필요 없이 그 다음에 판결을 선고하는 선고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선고 기일도 최종 변론 기일에서 한 달 이내에요. 한 달 정도에서 판결을 선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기일에서 다음 기일 갈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 1월 정도 후에 잡힙니다. 2기일에 3기일 갈 때도 마찬가지로 1월 정도 후에 있다가 변론 기일이 잡힙니다. 자, 변론 종결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판결을 선고할 때는 선고 기일을 정합니다. 선고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돼요. 자, 판결을 선고하는데 판결 선고는 판결의 주문, 판결의 주문을 낭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결 주문을 낭독하는 거, 이게 판결 선고예요. 또 일정한 경우에 거기에 필요가 있으면은 왜 그런 판단하겠든지 판결 이유도 같이 낭독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판결 주문을 낭독하는 거, 이게 판결을 선고하는 거예요. 판결이 선고되면은 판결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그 송달이 이루어지면은 불이익한 재판을 받은 당사자는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송달 후 2주 이내에 다투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돼요. 그래서 2주 이내에 상소 제기하는 겁니다. 상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요. 그리고 상소라고 그랬죠. 상소가 이루어지면은 앞에 있는 1심 판단이 확정되는 것을 막습니다. 확정 차단시키고요. 그리고 상소에 있으면은 원래 1심 사건이 다시 상도심으로 2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2심 효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심판의 혐의도 불력한 범위로 한정되는 겁니다. 불력한 범위로 한정돼요. 여기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즉 상소를 했으면은 1심보다도 더 못한 판결을 선고하지 못하는 거, 이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에요. 나머지는 보시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소송 절차가 됩니다. 자, 주제 1번에 있는 거 관할부터 보도록 하죠. 자, 관할은 성격에 따라서 첫 번째 전속 관할이 있고 두 번째 임의 관할이 있습니다. 전속 관할은 반드시 특정 법원에만이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가지게 만든 걸 말합니다. 그 사건은 그 법원만이 그 사건을 취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정 법원이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 이거를 전속 관할이라고 합니다. 그런 전속 관할이 되는 경우에는 1번에 법정 관할 중 직분 관할은 전속 관할이 돼요. 3번에 있는 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3번에 세 번째 줄에 있죠. 민사집행 사건은 이것도 이 사건은 전부 다 전속 관할이 되는 겁니다. 그 법원만이 그 사건을 취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증권 관련 집행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전속 관할의 선고상력과 옆에이지 전속 관할의 경우는 2번이 중요해요. 합의 관할이나 변론 관할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전속 관할은 합의 관할, 변론 관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합의 관할이라는 것은 관할에 관해서 당사자끼리 미리 합의를 한 경우가 있어요. 관할에 관한 합의하는 겁니다. 그것도 뒤에 배울 거예요. 이거를 합의 관할이라고 합니다.
즉 어떤 사건을 갑과 일간에 일정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만일 이 계약상에서 어떤 분쟁이 있으면은 분쟁 시에 어느 법원으로 한다라는 법원으로 한다라는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계약하는 분쟁 시에는 어느 법원으로 한다라는 합의, 이거를 관할 합의라고 합니다. 또는 합의관을 그렇게 부르게 돼요. 변론관이라는 것은 지금 갑이 을에게 대해서 일정한 소를 제기했는데 이 소 제기 시에 갑이 관할 건 없는 부분에 소를 제기했어요. 즉 관할 위반으로 소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을이 여기에서 응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로 인해서 관할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변론관할이라고 합니다. 또는 응소관할 그렇게 표현하게 돼요. 변론관할 또는 응소관할. 즉 관할 것 없는 소에 법원에다가 소를 지겠다 하더라도 피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 거기에 응소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관할권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응소관할 또는 변론관할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전업관할은 이 두 가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업관할에서는 2번은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작권을 위반한 간과한 판결 효력은 확정되면은 상소할 수 있고 확정되면은 유효가 됩니다. 재심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민관할은 당사 사이의 편의 공평을 위한 사익적 견제에서 정한 것으로서 전형적으로 사물관할이나 토지관할이 있습니다. 사물관할, 토지관할 때 설명드릴 거예요. 그때 왼쪽, 오른쪽 임의관할은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이 발생합니다. 2번이죠. 이게 전속관할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죠. 전속관할은 합의나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지만은 임의관할은 합의관할, 변론관할이 생기는 겁니다. 또 차이점은 밑에 5번인 거 위에 전속관할하고 차이점은 전속관할 위반한 간과한 판결 효력은 확정되면 상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상소. 그러나 임의관할 위반할 경우는 관할 위반 판결은 확정되면 상소하지 못합니다. 즉 어떤 판결이 이루어지면은 하자는 취소되는 걸로 보는 겁니다. 자, 뒷페이지에 사물관할에 있는 용어가 있는데, 자, 사물관할은 이거는 속가로예요. 속가가 2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속가가 2억을 초과하고 있는 인정사건은 합의부에서 심판합니다. 2억을 초과하는 사건들을 이거는 합의부에서 심판하게 돼요. 합의부면은 재판관이 판사가 3명이 모입니다. 재판장, 자배심, 의배심 그런 표현하게 돼요. 재판장이 있고 자배심, 의배심, 판사 둘이 있습니다. 이걸 합의부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속가가 2억을 초과하지 않은 사건들은 그런 단독 판사가 재판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속가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 이거를 사물관할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사물관할은 속가가 2억을 초과하면은 합의부에서 심판하고 속가가 2억을 초과하지 않으면은 단독 판사가 이거를 심리하는 겁니다. 사물관할은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밑에 있는 것들을 안 보셔도 되고요. 자, 이 속가를 산정하는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속가라는 거를 이걸 소송 목적값 시효입니다. 속가라는 거를 소송 목적값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거를 줄여가지고 속가라고 합니다. 소송 목적값 이거를 줄여서 속가라고 표현하게 돼요. 속가를 산정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첩부할 인지액을 산정하게 한 겁니다. 속가에 따라서 납부할 인지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산정한 속가가 1,000만 원 이상 1억 미만의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속가에다가 곱하기 만분의 45를 곱한 다음에 5,000원을 내줍니다. 이게 납부할 인지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금전 청구 사건인데 그 청구 금액이 8천만 원이다라는 겁니다. 청구하는 금액이 8천만 원이면은 여기다가 만번에 45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48에 32, 58에 40 하게 되면은 36만 원이 될 겁니다. 그럼 36만 5천 원. 36만 5천 원에 이거를 납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효과가 1억 이상이고 10억 미만이면은 여기는 밑에 곱하기 양식이 달라져요. 그 금액에 곱하기 만번에 40을 곱하고 여기다가 5만 5천 원을 더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청구 금액이 2억이다. 2억이면은요, 만번에 40이면은 80만 원이 돼요. 85만 5천 원. 이게 인지를 납부시켜주는 겁니다. 2억이면은 납부할 인지액이 85만 5천 원이 됩니다. 80만 원이죠. 플러스 5만 5천 원. 이게 인지액 산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사물관할을 정하는 겁니다. 사물관할. 즉, 그 사건을 이처럼 단독 판사가 심리할 것인지 아니면 합의해서 이해할 것인지를 정하는 거, 이게 속가예요. 사물관할이에요. 제 페이지 토지관할인데 토지관할은 그게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이 있습니다. 저 토지관할이라는 거는 전국에 각종 법원이 있죠. 전국에 있는 각종 법원에서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인지를 정하는 거, 이게 토지관할이에요. 전국에 모든 법원이 있을 때 전국에 있는 모든 법원 중에서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인가, 이거를 정하는 거를 토지관할이라고 합니다. 먼저 거기에는 보통 재판적이 있게 돼요. 그 재판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재판적. 자,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은 다 누구든지 본적을 갖고 있어요. 본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주소가 생깁니다. 거기에 그거를 본적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소를 제기했을 때 거기에 그 사건, 그에 관한 판결이 태어나는 것이, 판결이 만들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재판적이라고 합니다. 그 재판적을 정하는 것은 토지 관할의 발생 원인이 되는 지점을 의미하게 돼요. 자, 자연의 경우에는 자연인의 경우 재판적은 피고 보통재판적 있는 소법원이 되는데, 피고 보통재판적은 피고 주소지입니다. 피고 주소지. 주소가 없으면 고소지, 고소가 없으면 최후 주소지가 자연인의 재판적이 되는 겁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주진사무소나 영업소에 있는 것이어야 돼요. 국가의 경우에는 법무소지나 또는 대법원이 있는 걸 말합니다. 다만 특별재판적이 있는데, 특별재판적은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재판적을 말하게 돼요. 거기에는 독립재판적이 있는데, 독립재판적은 독립적으로 재판적을 갖도록 만드는 걸 말하게 돼요. 물품대금 청구서는 항상 채권자인 원고, 현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신금 청구나 전부금 청구서인데, 출신금이나 전부금 청구서는 재산청구자의 보통재판이 있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이 있는 것을 관할법원이 갖습니다. 여기 출신소송에서 일반 규정이 한 법원 관할법원이란 채무자와 재산청구자의 번영한 기준으로 하고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출신소에서 재판적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일정한 채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자 채권자의 병이 이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얻습니다. 자, 채권의 압류명령에는, 압류명령은 이렇게 하는 게 압류명령이에요. 먼저 채권을 압류할 때는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 라는 압류를 선언합니다. 자, 압류명령은, 압류라는 거는요, 영어로 시저라고 합니다. 시저. 이거를 움켜쥔다라는 용어예요. 움켜쥐기로 만드는 거, 이게 압류명령이에요. 결국은 이 채권을 현상을 동결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을로 하여금 갑에게 이 채권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지급금지문에 나와요. 즉, 이 압류 채권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채무자에게는 이 채권을 처분하거나 영수를 금지시켜 줍니다. 이게 처분과 영수 금지해야 돼요. 이게 압류의 기본적인 주문 세 가지예요. 그 채권을 압류를 시킨 다음에 을로 하여금 갑에게 지급한 것을 받고 이 채권을 갑이 타야 처분시키는 것, 타야 처분하는 것을 영수하는 것을 금지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추심명령은요, 압류 채권자 병으로 하여금 이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라고 추심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라는 추심권능을 부여하는 거, 이게 추심명령이에요. 채권을 추심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을에게 자기 추심금이라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겁니다. 권능이 생기는 겁니다. 만일 병이 을에게 추심금 청구했음을 불구하고 을이 청구에 불응을 하면은 그때는 병이 을을 상대로 추심을 구하는 추심의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 추심의소를 제기할 때 어느 법원에 제기할 것인지 관할 문제예요. 이 관할은 병을 기준할 것이 아니라 갑과 을 간의 이 채권 채무 관계의 성격에 대해서 달라지는 겁니다. 만일 이 채권이 그런 지참 채무, 즉 을이 갑에게 지참해가지고 지급할 채권이면은 그때는 갑의 보통재판적이 되는 겁니다. 채무자가 보통재판적이에요. 즉 채무자가 주소지, 주소가 없으면 고소지, 고소가 없으면 취소지라는 겁니다. 이게 2번의 의미예요. 추심 채권자를 기준으로 해서 나뉜다고 그랬죠. 병을 기준한 것이 아니라 이때 갑과 을 간의 채권 채무 관계 성격에 따라 가지고 관할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추심명령, 여기 추심명령이라는 용어가 나왔었죠. 추심명령은 기본적으로 먼저 압류가 있어야 돼요. 자, 압류하게 되면은 그 채권을 채권자가 현금화시키는 방법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기 추심명령 신청하거나 아니면은 정무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현금화나 둘 중에 하나예요. 추심명령은 압류 채권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추심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추심권을 부여하는 재판이 이게 추심명령이에요. 그에 반해서 정무명령은 압류권자에게 그 채권의 권리죠. 채권상의 권리를 이전시켜주는 겁니다. 권리가 이전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전시키는 명령, 이거 정무명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채권상의 권리를 이전시키기 때문에 그때 조명이 있게 되면은 전부 채권자가 그 사람이 채권자의 지위를 지적하게 되는 겁니다. 추심명령은요, 추심권만 부여하기 때문에 권리 이전이 되지 않아요. 채권상 권리가 추심권자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추심권만 부여시키는 거, 이게 추심명령이에요. 이에 반해서 정무명령은 압류권자에게 그 채권상의 권리를 압류권자가 이전시키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마치 실질적으로 비슷한 제도가 이게 채권양도예요. 채권양도가 있는 것처럼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채권양도이면은 그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그대로 이전된다고 그랬어요. 정무명령과 마찬가지죠. 그 채권이 인정되는 동일성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채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채권양도와 비슷한 제도예요. 다만 채권양도의 경우는 별도로 대항류권을 구비하지만은 정무명령의 경우는 대항류권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차이점이 있고요. 자, 처지의 관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음수표, 의는 지급 청구할 때는 지급지가 이게 재판적이 됩니다. 사행위 취소는 이거는 보시고요. 5번 청구 이유서인데 청구 이유서를 제기할 때는 이거는 집행보상소가 되는데요. 만일 집행권원이 판결이면은 1심 법원에 제기가 됩니다. 집행권원이 집행정서이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있는 법원에 제기하는 겁니다.
이 청구 이유서의 관할, 이거는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청구 이유서라는 거는 집행법 44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런 때 제기하는 게 청구 이유서예요. 지금 갑이 을에게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 권한이 성립된 후에 일정한 실정 사유가 발생했어요. 이 사유로 해가지고 그 채권이 소멸됐다는 겁니다. 집행권은 성립 후에 실정 사유로 인해서 채권을 소멸한 경우, 실정 사유로 채권을 소멸한 경우는 채권 소멸 사유, 이런 동안 다 배웠었죠? 채권 소멸 사유, 변제 공탁, 대물 변제, 상계, 소멸시효 완성, 이런 것들이 등록이 있습니다. 경계, 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집행권한은 형적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유로 이 채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때 만일 그 이후에 갑이 이걸 가지고 이쪽으로 강제집행을 들어오면은, 들어왔을 때, 이때 채무자 을이 이런 집행권한 후,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제기를 하는 거가 있습니다. 집행권한으로 집행력 배제를 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거, 이게 청구 이유소예요. 이거를 청구에 관한 이유를 한다 해서 청구 이유소라고 합니다. 네 청구권, 너의 청구권은 이런 사유로 해가지고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청구에 관한 이유를 한다 해서 청구 이유소 이렇게 불러야 돼요. 이때 이 집행권한이 판결이다. 이게 판결이면은 이 소는 반드시 이 판결이 있는 거죠. 판결 성립한 판결이 있을 때 소를 제기한 1심 법원에 이 소를 제기해야 돼요. 이게 만일 집행증서이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법원에 제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관련재판자 규정이 있는데요. 관련재판자는 제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개의 청구를 하고 있어요. 을에게 A 청구도 하고 B 청구도 하고, 이거를 객관적 병합이라고 그랬죠? 그런 병합 청구를 하고 있을 때, 이때 A 부분이 이게 관할권이 거기 있으면은 B 부분은 여기에 관할권이 없다 하더라도 관련돼 가지고 재판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거를 관련 재판정이라고 그래야 돼요. 자, 10페이지 제일 위에 하나가 서로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보통재판적 또는 특별재판적의 규정에 따라서 여러 개의 가운데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해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번이 있죠. 풍선 인도 청구하고 부대 청구인 임료를 병합 제기한 경우에는 관련해서 규정을 지정하여 집전체무인 임료 청구 채권자 주소지에서 관할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자, A 청구는 부동산 인도 청구다라는 거예요. 자, 부동산 인도 청구의 경우는 이건 반드시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어야 돼요. 소재지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B 청구는 이게 임료 청구라는 겁니다. 임료 청구는 이거는 이제 지참채무, 을 입장에서는 지참채무가 돼요. 그런 지참채무 의무이행제는 이거는 채권자의 주소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갑은 자기 주소지에 소를 제기하면은 여기 A 청구는 원래 관할권이 없다 하더라도 관련돼 가지고 이게 관련돼서 재판적이 생긴다라고 해서 이거를 관련 재판적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1번은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3번 전속관할에 관해서는 관련 재판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국은 전속관할이 있다. 어떤 것이 전속관할이다. 그러면은 전속관할에는 여기에 배제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앞에도 배웠었죠? 합의관할이나 또는 변론관할 생기지 않는다고 그랬죠? 합의관할, 변론관할 여기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특별재판적, 이게 관련재판적인데
관련 재판정 이 규정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가 부정되어요. 배제되는 것 세 가지 암기하셔야 돼요. 합의 관할, 변론 관할, 관련 배석 규정이 배제되는 것이다. 다만 A적으로 부동산 일괄매각 경우는 A적으로 정되는 겁니다. 자, 부동산 일괄매각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갑소유 부동산이 A하고 B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A 부동산은 여기 관할권이 A 법원이 관할권을 갖고 있어요. B 부동산은 B 법원이 관할권이 있습니다. 서로 관할이 다르죠? 달라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채권자가 모두를 경매를 들어왔어요. 이때 법원에서 이거를 일괄매각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일괄매각 결정을 A 법원에서 했다라고 이제 볼게요. A 법원에서. 자, 경매 신청할 때는 채권자는 당연히 여기다 신청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A 물건은 A 법원 관할이기 때문에 A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되고 B 물건은 B 법원 관할이면 여기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채권자인 을이 이렇게 모두 신청을 해왔어요. 이때 A 법원에서 일괄매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B 법원은 사건을 A 법원으로 이거를 이송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A 법원에서는 A 사건과 B 부분들을 함께 병합해가지고 사건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자,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갖는 거, 이게 전속관할입니다. 집행사건은 전속관할인다고 그랬죠? 전속관할. A 법원만이 관할을 갖고 있어요. B 사건이면은 B 법원만이 관할을 갖습니다. 전속관할이면은 이런 관련 재판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그러나 이처럼 일괄매각 결정했으면은 즉 A 법원에서 이쪽 B 법원에 있는 사건을 나한테 넘겨라라는 일괄매각 결정을 하면은 B 법원은 반드시 사건을 A 법원으로 이송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A 법원에서는 B 사건을 병합해서 진행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3번이에요. 3번은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4번은 관할 합의인데요. 관할 합의는 아까 설명드렸죠. 어떤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 안에서 분쟁 시에 어느 법원으로 한다라는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어떤 관할에서 합의하는 경우요. 이런 관할 합의는 몇 가지 요건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합의 관할의 요건. 첫 번째는 합의할 때는 반드시 1심 법원을 합의해야 돼요. 1심 법원에 관한 합의하는 겁니다. 합의 관할 때는 1심 법원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항도시 법원이나 이런 합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심 법원에 관한 합의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합의는 일정한 법률 관계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일정한 법률 관계일 것. 일정한 법률 관계에 관한 합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 간에 어떤 매매계약 체결할 때 매매계약 체결 시 이 매매계약에 관한 분쟁 일정한 법률 관계로 한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갑이 을 간에 너와 나 사이에 살아가면서 일정한 분쟁이 생기면은 관할은 이걸로 한다라는 합의, 그런 합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정한 법률 관계를 합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관할 합의의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1번이 있죠? 1번에 당사자는 합의로 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가 있다. 1심에 관한 합의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 합의는 일정한 법률 관계를 말미암은 소에 관해서 서면으로 하는 겁니다. 전원관할로 합의 관할 규정이 정리한다고 그랬어요. 이때 관할 합의하는 사건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원래 갑과 을 간에 있던 계약에 관해서 매매 계약에서 어떤 소를 제기할 때 앞으로 소 제기하게 되면은 관할이 A 법원하고 B 법원이 모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A 법원도 관할이 있고 B 법원도 관할이 있다는 경우입니다.
이때 관할 합의하면서 A나 B가 아닌 C 법원의 하기원 합의가 있고, 그리고 원래 A 법원, B 법원 두 가지 있는데 여기다가 A 위에도 C로 하자라는 합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전속적 합의라고 합니다. 이거를 부가적 합의라고 해야 돼요. 만일 A 법원과 B 법원이 있을 때 마찬가지예요. A 법원만 관할 합의를 하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전속 관할이라고 합니다. 원래 관할권이 있는 법원 이외에 A와 B 법원 이외에 다른 법원에도 하기하는 거, 이거를 부가적 합의라고 합니다. 이게 2번이죠. 2번. 법정 권한 이외에 한 개 또는 수개 법원을 부과하는 합의와 특정 법원에만 관할권을 인정하고 그 밖의 법원의 관할권을 배정하는 전속적 합의가 있습니다. 이 관할 합의 형태예요. 3번은 관할 합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명채권과 같이 권리관계 내용을 당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의 권리관계가 특정 승계에게는 그와 같은 변경 있는 권리관계를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할 합의 효력은 특정 승계에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채권 채무관계 있죠? 그런 채권의 발생 사실을 있습니다. 채권에 관해서 여기 관해서 관할 합의를 했어요. 대금 돈을 빌려주면서입니다. 갑이 을에게 내가 너한테 돈 빌려줄 테니까 계약하면서 여기다가 관할 합의 A 법원으로 한다라는 관할 합의를 합니다. 이때 이 채권이 이자에게 양도에 이루어졌어요. 양도. 이때 채권의 양도받은 채권 양수인. 양수인은 관할 합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겁니다. 변경리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에 의해서 관할 합의 효력은 특정 승계를 미친다. 특정 승계를 미친다고 그랬어요. 채무 승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4번의 경우는, 그러나 4번은 이거는 채권이죠. 채권에 관한 양수인을 미치지만은, 그러나 물권의 경우, 물권의 양수인에게는, 물권의 양수인의 경우는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이런 거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거죠. 채권관계, 채권관계 합의는 물권을 흡수하지 않게 돼요. 이게 4번이죠. 4번에 있는 거. 관할과 합의 효력은 분생하나 물권의 특정 행위에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요. 자, 쉬고 관할권에 관한 조사부터 들어가죠.